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일지입니다. 저는 여기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그 칠레 국경에 있는 파타고니아 쪽에 있고요. 여기 도시 이름이 로스 안티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타운이고요. 국경 타운인데 매일 이렇게 매일 거의 이제 도시를 바꿔가면서 다니다 보니까 가끔씩 여기 어디지 하면은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토요일 날 오전이고요. 아마 한국으로는 토요일 밤일 거예요. 자정쯤 됐을 거예요. 이제 1월로 넘어가는 자정쯤인데, 제가 차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차 고치는데 4일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 지금 6일째, 6일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국경 도시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독거투자일지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파타고니아를 2달 가까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정말 볼 게 많고 아름답고 천국 같은 곳이고, 왜 노스페이스 창업자가 자기 돈 사비 3천억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지역, 대한민국 국토의 한 10배 넘는 면적을 사비로 사가지고 칠레랑 아르헨티나에다가 그 땅들을 기부하면서 절대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기부했는지 아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제 불과 내일 모레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가 미국이랑 거의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토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 한국 날짜로 보면 21일 날 20일 아마 새벽쯤일 텐데 트럼프가 이제 2기를 시작하는데 느낌상으로는 뭔가 잠시 쉬었다가 어디 갔다 오셨다가 다시 이제 컴백하는 어디 마로라고 같은 그 본인의 리조트에 갔다가 장기 휴가를 마치고 이렇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연속적인 그런 정책적인 그 연속성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도 뭐 트럼프 정책 핵심이 뭐냐면은 매력적인 미국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인데 이제 이게 우리만 아름답고 우리만 잘났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이기적인 성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필요 없고 우리나라부터 일단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2, 3, 4로 뒤로 가 요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트럼프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제가 볼 때는 달러예요. 달러를 세계 최고의 통화로 만들고 싶다 이거 같아요. 그리고 뭐 제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미국을 가장 투자하고 쉽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아마 바이든도 비슷했지만 정말 더 적극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라고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최고화 돼야 된다. 가장 매력적인 통화 돼야 된다. 누구나 다 달러를 갖고 싶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의 핵심 정책 키워드인데 그 달러를 사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쓰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자산을 사거나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투자라는 것도 뭐 땅을 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노동력을 사는 거죠. 뭐 아니면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을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달러 자산이 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전체적인 뭐 무역 적자, 뭐 무역 흑자 같은 것들 이런 무역 수지가 반전되는 것 이것도 바라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경상수지 전체가 다 흑자가 돼서 미국이 다시 부자 나라가 되게 만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달러를 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뭐 일간에서는 뭐 달러 약세를 트럼프가 원한다. 뭐 그 이유는 뭐 수출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미국이 수출하는 뭐 제조업 뭐 이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다 서비스업들이거든요. 그게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자체의 서비스의 매력이라든가 그 독점 정도, 그 경쟁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가격 경쟁력.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격 경쟁력으로 뭐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죠. 아이폰, 테슬라 뭐 이런 것들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제품에 대한 퀄리티,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기업들이 독보적인 기업이 되고 빅테크가 된 거지. 가격이 싸거나 이래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미 가격으로 경쟁하던 애들은 다 사라졌죠. 뭐 예를 들어서 포드, GM, 뭐 크레슬러 이런 애들을 뭐 뒷전으로 밀려났죠. 그런 차들은 중남미에서도 예전만큼 보기가 쉽지가 않고 남미 뭐 동남아에서도 보기 쉽지 않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금 잘 기억 안 나요. 포드인가? 미국 빅3 중에서 자동차 기업 빅3 중에서 한 기업은 이미 철수를 했죠. 인도에서도 철수를 한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든 빅3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가격으로 경쟁하는 애들은 이제 떠나갔기 때문에 약달러를 트럼프가 원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간에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한다. 그거는 수출 경쟁력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무슨 개발도상국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잘못된 관념들 여러분들이 좀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결국에는 마가 이거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미국의 달러를 위대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달러 파워를 영원히 그냥 갖고 가겠다. 그런 결심이죠. 한국에 살고 있게 되면은 달러를 지폐로 만져볼 일이 별로 없죠. 그걸 가지고 어디서 결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 보시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미국 주식을 사시기 위해서 환전상 그 사이버 머니처럼 되는 게 이제 달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늘 몸에다 소지하고 있고 대략 4-5천 불 정도는 차에다가 잘 숨겨놓고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나라든 간에 달러를 보여주면, 특히 이제 100불짜리 부의 상징이죠. 100불짜리를 딱 보여주면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죠. 그렇죠? 환전할 때도 20불짜리, 10불짜리 아니라 100불짜리를 딱 보여줘야지 제 값을 받고 이제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짱입니다. 왜냐면 암환전 환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폐로 된 달러가 딱 있으면은 요거가 이제 최고죠. 최고의 환율로 아르헨티나 페소를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3년째 여행을 아메리카 내려고 미국에서부터 쭉 내려서 하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이제 안 보시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독일 친구거든요. 제가 영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독일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어제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유로랑 달러랑 1대1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진짜 충격적이기도 안쓰럽긴 해요. 일단은 뭐 이 인베스팅닷컴 항에서 보는 그 1대1, 뭐 1.07대1 뭐 이러잖아요. 유로가 살짝 위에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1.34였죠. 유로가 더 30-40% 정도 이렇게 위에 있었고, 리만 터졌을 때는 1.6까지 60%가 더 비싼 통화가 이제 유로였거든요. 왜냐하면 달러가 그때 망한다 하면서 진짜 안전자산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2008년 7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유로를 사니까 유로가 이제 1.6, 60%가 더 할증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쭉쭉쭉 떨어지면서 지금 완전 상황이 역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리만 사태 이후에 유로는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버냉키 회장, 그 의장이 정책을 잘 펼친 편이죠. 물론 좀 무리를 하긴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한 나라가 회복을 좀 빨리 했어요. 우리나라가 IMF 때 회복을 2년 빨리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졸업했던 것처럼 미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적 완화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빅테크의 서막을 알리는 아이폰이 나오고 이러면서 혁신들이 나오면서 미국은 그 서브프라임 그 구덩이에서부터 이제 회복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충격을 받고 나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회복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달러는 유로를 따라잡기 시작했고, 이 유로 같은 경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0년대,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중반쯤에, 2010년대 중반쯤에 미국의 GDP 자체가 유럽의 GDP를 앞서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 2017년인가 18년쯤에는 중국의 GDP가 유럽을 앞지르는 그런, 이건 정말 유럽에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유로화가 정말 뭐랄까, 예전의 명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근데 한편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망가진 휴지 조각처럼 돼버린 그 유로인데, 유로가 원화에 비해서는 진짜 아직까지도 높아요. 오히려 점점 원화에 비해서 이렇게 유로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맨날 영국이 망한다, 뭐 독일이 망한다, 뭐 프랑스는 왜 저러냐, 뭐 이탈리아는 리만 이후부터 그 주식시장 자체가 리만 때를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정말 유럽이 가난한지 그때 얘기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KRW는 저기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어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로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모든 자산들이 굉장히 트위스트된,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큰 추세는 유로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달러보다도 가치가 낮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거의 1대1 수준인데 살짝 유로가 높은데, 그게 아마 올해 정도가 되면 유로가 결국에는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전이 되지 않겠나. 그 진짜 되게 굉장한 거거든요. 신대륙이 구대륙을 완전히 눌러버린 거니까.
진짜 슬픈 일이죠, 유럽인들한테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1대1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진짜 옛날 유럽이 아니구나. 물론 저도 유럽을 좀 다녔거든요. 그 저기 트래블제이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때만 느꼈던 거는 유럽이 생각보다 되게 구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예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날이 정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혁명이 또 지금 재작년부터 팍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격차는 진짜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트럼프가 원하는 유일한 성장, 이기적인 성장, 요거는 빅테크가 완전히 쐐기를 밟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전 세계 헤게모니를 다시금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그 미국이 이렇게 유럽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그런 나라가 된 이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특별한 엄청난 경기 침체 없이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셰일 혁명이라고 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처음 이제 셰일 혁명이 팍 일어났었고, 그리고 2019, 20년 그쯤 좀 전에 그때쯤에 2차 그 셰일 혁명이 일어났는데, 특히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압 파쇄법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파쇄법이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 바닥을 뚫고 쭉 내려가는 일직선이었다면은 그 두 번째 셰일 혁명은 뚝 뚫고 내려가긴 하지만 바로 옆으로 꺾어가지고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지하에서 이거를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여기저기 산재에 있던 그런 그 셰일 오일들을 더 많이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장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 그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유정들도 이렇게 새롭게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진짜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한반도 면적이 그 미국의 50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땅들도 있고 저런 땅들도 있고 파면 나오는 땅들도 있고, 이런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라든가 제가 좀 뭐랄까 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그런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볼 때는 진짜 고조선이라든가, 그리고 그 발해,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만주 쪽의 땅들, 원래 그 땅도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가 좀 뭔가 체결을 이렇게 잘못하면서 강제로 그냥 뭐랄까 이렇게 확 날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잘못된 체결이었는데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그런 슬픔도 있었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원을 자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그 일단 산유국이죠. 그 석유를 다 자급하는 그런 산유국이고, 어딜 가나 인프라망이 잘 돼 있고 밤에도 전기 그 가로등이 굉장히 밝게 잘 터지는 그런 나라예요. 차를 사면은 그 지원금이 나라에서 한 20-30%까지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해준 나라예요. 왜냐하면 교통 인프라망, 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것들, 지하철도 그렇고 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나라는 큰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만든 것보단 차를 사는 걸 국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다. 그런 판단, 굉장히 효율적인 판단을 하면서 말레이시아 자체는 이제 그렇게 차를 살 때 보조금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게다가 기름값이요, 가솔린 기준으로 볼 때 리터당 700원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저렴하고, 예전에 미국 여행할 때 보면은 기름값이 900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한 거죠.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란도 석유가 무진장 많은 나라고 매장량도 세계적인 나라인데, 이 나라도 정말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래도 버텨요. 30년 동안 그렇게 경제 제재를 버텼어도 잘 살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석유를 자급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넘쳐나는 석유를 다른 나라에다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물보다 싼 게 이제 이란의 그 기름값이거든요. 리터당 500원 정도 합니다. 예전에는 100원이었는데 나라가 정부 재정을 좀 견실화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100원대의 그 전에 50원이어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50원이었다가 100원 됐다가 점점점 올리면서 이제 국민들이 시위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의 기름값이면 정말 국민들은 엄청난 복지 혜택을 받는 거죠. 여기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도 에너지를 자급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다 있어요. 뭐 농축산물, 뭐 그런 것들도 다 있고 수출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수출품의 75%가 뭐 농축산물들입니다. 고기도 싸고 다 싼 나라고,
석유도 자기들이 자급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볼 때는 뭐 아르헨티나가 뭐 지금 망하고 있다,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실상 와서 보면요, 다 먹고 잘 살아요. 자기 이 안에서만 있으면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민들도 한 얘기가 여기서 그냥 조금만 일하고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냥 통화가 그 굉장히 이제 그 저하되어 있는 그런 평가 절하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면 되게 가난해 보였던 것 뿐이지, 막상 살아보면은 집마다 다 비대 다 있고 생활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옛날에 잘 살았던 가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하드웨어는 남아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밀레 대통령 이후부터 아르헨티나도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부자가 좀 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들 중산층 이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진짜 옆에 있던 칠레에 있다가 이 나라 오면은, 아르헨티나 제가 지금 5번째 방문이거든요. 그럼 오면은 남방이 진짜 빡빡한 나라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자급하니까. 그에 비해서 옆에 있는 칠레는 안타깝지만 크고 긴 영토를 갖고 있지만 산유국이 아니에요. 기름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난방이 안 되는 그런 집들이 은근 많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00% 거의 100% 정도 에너지원들을 다 이제 수입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 길을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R200이라든가 유럽의 그런 그 그 무역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아무튼간에 오랫동안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에너지원들은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석유 수입액이 작년에 무려 180조 원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을 때는 100조 원 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 환율도 한 20% 이상 30% 가까이 이제 절하가 되고 이러면서 훨씬 이제 확 올라간 거죠. 110조였는데 30% 환율이 전화가 되면 140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수입한 그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리고 유가도 이제 춤을 추니까 작년에 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7, 80불대를 유지를 했었으니까 1년 동안 수입한 게 180조. 반도체 팔아가지고 무역 흑자 버는 게 100조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에 80%가 더 많은 돈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 거죠. 근데 이것도 석유 수입량을 얘기하는 거지 가스라든가 다른 에너지원들은 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재료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 수입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다른 나라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원료를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해외에 의존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고로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도 세계 7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석유라든가 그 가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그 수입하는 그 전체적인 그 뭐 입방미터 막 이런데 이 분량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린 에너지가 이제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리고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이제 더디긴 하지만 조금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화석 에너지 사용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건 정말 좋은 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서울의 하늘이 한절기 때 점점 공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 중국이 전기차 그 소비량이 늘어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전기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그게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는 정말 돈도 돈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너지원이에요. 이거를 자급한다는 거는 진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복지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삶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가이아나를 갔었는데 엄청난 유전이 하나가 발견돼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정말 국가 전체가 딱 들썩들썩하는 분위기 있어요. 왜냐면 엄청난 트럭들이 건설 붐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가가 폭등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아무것도 없지만 석유만으로 부자가 낸 그 산유국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리고 석유가 이제 그 자급이 되면은 어느 정도 나라 전체에서도 정부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그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그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 자체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좀 주는데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을 좀 통제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유가가 올라 있을 때는 비축유를 풀기도 하죠.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석유를 사서 비축유를 늘리는 그런 프로세스 갖고 있죠.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가를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게 좀 역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경기 침체, 엄청난 경기 침체 없이 계속해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중국의 그 추격을 뿌리쳤고, 그리고 유럽이라는 큰 대륙을 눌러버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빅테크의 그런 그 혁명도 있긴 하겠지만, 바로 그 기저에는 저렴한 에너지원, 쉐일 혁명, 두 번에 걸친 쉐일 혁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리만 사태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10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안 왔었고, 그래서 폴 크루그먼이라든가 제넷 옐런 같은 사람들이 MMT, 그 현대화폐 이론, 돈을 무진정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이론을 통해 가지고 돈을 실제로 많이 풀었죠. 사실은 제넷 옐런이 4년 동안 그 재무장관을 있으면서 한 게 MMT예요. 제가 볼 때는 돈을 무진장 많이 풀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 재정이 저렇게 파탄이 나고 1년에 2번씩 셧다운이 일어나는 사태가 지금 펼쳐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낙선했고 제넷 옐런도 1월 이후로 이제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12월 달에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남겼죠. 어떻게 보면은 제넷 옐런은 엄청난 미국의 인플레이션, 거의 9%대까지 왔잖아요. 그런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가 인플레이션이 가면서 이제 사라진 그 인플레이션을 함께 왔다가 이제 사라진 그런 케이스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정치 커리어는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애꿎은 국민들만 이제 피해를 봤죠. 왜냐하면 물가가 한번 오르게 되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죠. 과자 가격이 한번 오르면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옆에서 그 독일 친구가 그 점심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소음이 들어가도 이해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1기 때의 트럼프의 그 공약 이행률이 40%였는데 한 20% 정도 때가 절반 정도는 100% 공약을 이행을 했고, 20% 나머지 20% 정도는 공약을 이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공약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40%를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관세 60%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도 있고, 뭐 미국 정부 재정의 한 3분의 1 정도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정책도 있고,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무리한 정책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바로 가고 있는 정책들도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대외적으로 볼 때는 좀 무리한 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외적인 정책들은 좀 이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역 관련된 정책들이겠죠. 그리고 1기 때는 트럼프가 상당히 신선했죠. 그리고 저돌적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다들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반응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어떤 경제 제재를 중국 기업들한테 때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중국도 다음날 비슷한 것들을 다른 미국 기업들한테 때리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때는 계속 때려 맞기만 했어요. 당하기만 했었고, 야, 시황제가 황제인데 진짜 완전 체면 다 구기는구나, 저렇게도 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 정책들 지금 막 풀고 있잖아요. 막 돈도 푼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도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뭐랄까, 그런 결심이, 굳은 항전의 결심이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뭐 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기업들이라든가 제품 라인업들, 수출품들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디플레이션 엄청나게 수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전 세계를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은 진짜 피 터지는 그런 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국 같은 나라들은 정말 더 그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까지 이제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디플레이를 수출하면서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에 있는 수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그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수많은 제품들을 다 자급화하면서 뭐 많이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마도 이제 한국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을 중국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너무 중국한테 이렇게 벽을 이제 쌓은 거거든요. 그게 참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벽을 쌓아버리니까 중국도 이제 한국 필요 없어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2000년 이후부터의 무역 흑자의 95%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IMF 때 우리나라가
20억 달러, 20억. 그러니까 3조가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4천억 달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600조잖아요. 이게 200배가 늘었는데 200배가 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무역 흑자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 건데 이제 이 통로가 사라지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거를 달러를 벌어올 것인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은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수출을 하게 되면은 마진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물류비라든가 뭐 서비스비라든가 현지에서의 그런 컨트롤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핸드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수출하던 분야인데 늘 하시던 얘기가 미국에서는 마진을 남기기 쉽지 않다. 아마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미국에다 수출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그 수출 무역 상대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중국이었고 두 번째는 미국이었지만 무역 흑자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왔냐? 중국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쉽지가 않고 뭐 동남아라든가 유럽에서 돈을 우리가 많이 벌겠다, 아프리카에서 많이 벌겠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동남아는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미 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성비로 인해서 가성비를 통해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성비로 경쟁이 안 되는 게 동남아고 유럽은 유럽 나름의 오래된 그런 전통이라든가 보수적인 그 소비자들의 그런 스타일, 그 소비 스타일들 그리고 중국이 또 밀물듯이 들어오면서 가성비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떻게 되나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는 그 개발도상국들도 사실 미국한테 등을 어느 정도 돌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글로벌 사우스 그 남반구에 있는 많은 그 국가들이 지금 미국한테 등을 돌리면서 뭐 농산 같은 그런 수입품들 이런 것들을 브라질이라든가 다른 미국에서부터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파나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이번에 너무 그 노골적으로 영토에 대한 야욕을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제국주의 같은 건데 이게 미국이 하면 괜찮고 다른 나라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미국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파나마한테 조그만 나라고 어떻게 미국한테 속국이나 다름없던 나라거든요. 왜냐면 원래 파나마라는 나라 자체가 콜롬비아 영토였거든요. 그란 콜롬비아라고 하는 큰 영토였는데 거의 이게 파나마 운하를 파고 싶어가지고 파나마 반정부 세력들, 그러니까 콜롬비아에 대한 반정부 세력들을 이걸 지원해가지고 파나마를 독립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나마 운하를 판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독립시킨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우리 말 들어, 너는 이제 우리나라 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파나마가 이제 말 듣겠습니까? 모든 그 국가의 주권은 그 국민들한테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그 우리가 학교 때 윌슨 우드로 뭐 정책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민족 자결주의를 배웠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린란드도 갖고 싶고 여기도 갖고 싶고 저기도 갖고 싶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게 비정상이 정상처럼 취급이 되고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참 문제예요. 미국인들도 결국에는 트럼프를 뽑았다는 얘기는 그런 의견들에 동조하기 때문에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념적으로는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감들이 뭐 미국 국채 입찰률, 경쟁률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은 이제 뭐 그 유럽이라든가 그 선진국들이 갖고 있긴 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경제 성장이 빨랐던 이머징 국가들이 그 국채를 사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조금 그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는 오래됐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존재들이 점점 이렇게 해외 쪽에서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수많은 그 롤오버 물량들을 과연 누가 떠안을 것인가 이거는 진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미국 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옐런이 나갔으니까 또 한 번 그 문제들이 또 이렇게 들쑤셔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지금 한 얘기로는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부채를 막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총액이 3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부채가 한 5경 정도 되거든요. 34조 달러 이 정도 되거든요. 5경. 그러니까 40조 안 되는 돈으로 5경을 어떻게 커버를 하겠습니까? 그 비트코인이 진짜 1000배 막 이 정도 가야 돼요. 그럼 지금 뭐 1억 정도 됐으니까 1억 4천 뭐 됐으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 하나가 1,400억 1,400억이 돼야 되는데 뭐 쉽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지.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를 정부 재정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비축분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신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유의미하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 정부가 매년 그 재정 규모가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거의 9천억 정도 되거든요. 9천억 정도. 9천억인데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쓰는 돈은 더 많죠. 적자 계속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뭐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2조 정도는 줄이겠다. 그래서 6조에서 4조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또 5조로 지금 뒷걸음질 쳤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빡빡하게 재정을 할 텐데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또 사겠어요. 비트코인을 위한 예산 편성이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튼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는 그 셰일 혁명이 상당히 기저에서는 컸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는 1,470원대 나머지 그 달러를 팔아서 원화가 100%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다시 1,400원대의 원화 가격, 달러 원 가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달러를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결국에는 달러가 강해야지 나라가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는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기, 달러의 인기가 달러를 사서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자산을 사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지탱이 되고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기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빅픽처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